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비즈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콜라와 시리얼, 오렌지 주스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들의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올 들어서 많이 오른 쌀값 역시 올여름 폭염 때문에 생산량까지 크게 줄어들어서 앞으로 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재감리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전 결론과 재감리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오늘 언급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택시업계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교통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오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물가는 물론이고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리도 계속 오름세를 보고 있다 보니 악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영향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물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유가 때문에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도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가공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30개 가운데 12개 품목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시장 등 전국 1,300여 개의 판매점에서 실제 판매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콜라와 시리얼, 오렌지 주스 등 12개 품목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는데요. 콜라가 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시리얼과 오렌지 주스가 4% 정도, 즉석밥과 컵라면은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내린 것도 있습니다. 햄과 두부, 밀가루가 4% 정도, 이를 포함해 16개 품목은 소비자들이 한 달 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쌀값도 문제인데요. 이미 쌀값이 올 들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이 생산량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산지 쌀값이 이달 초 20kg에 48,000원대로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막 출하가 시작된 햅쌀 수요가 늘면서 쌀값이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이달 중하순부터는 가격이 점차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 생산량은 더 줄어들 전망인데요. 쌀 생산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2.4% 줄어든 387만 5천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데다 올해는 폭염 등 날씨도 악조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생산이 줄면서 쌀값이 혹시나 더 오르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재감리해온 이 금융감독당국이 그 결과를 이번 주 중에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지난 5월 감리를 했을 때는 회계 부정으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재감리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혜지 기자. 네, 강희지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가 한번 있었는데 일단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공시해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면서 중징계를 내리고 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만 분식회계권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전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 중 재감리 사전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과 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지난 12일 윤 원장은 국회 정모위 국정감사에서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관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앞서 수차례 소명을 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재감리 사전 조치안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재감리와는 별개로 증선위가 공시누락으로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데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혜지입니다. WEF, 즉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5위에 올랐습니다. 두 단계가 오른 건데 역시 ICT, 즉 정보통신기술이 최고점을 받은 게 직접적인 효과였습니다. 근데 독과점 등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은 취약하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 140개국 가운데 15번째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르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5위, OECD 35개국 중에서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WEF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전성과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등은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장 질서를 측정하는 생산물 시장 부문은 독과점 등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67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우간다보다 낮다고 평가됐던 금융시스템 부문은 부실 채권 비중이 2위를 기록하며 전체 19위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경쟁력을 향후에 더 높이는 과제. 독과점이라는 부분은 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약이 되는 요인은 분명한데. 한편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5위, 홍콩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선 터미널이 지난 10년 동안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새롭게 단장한 김포공항 국내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고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여객터미널 2층 비행기표 발급 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단장한 뒤에 이용 고객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여행객들이 붙인 수화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곳 2층에서 짐을 붙이면 항공편별 적재대에 도착하는 데 15분이나 걸렸는데 이젠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행기표를 대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발급하는 무인 발급기도 109개로 20개 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한 건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하던데요. 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구상부터 완공까지 총 10년이 걸렸습니다. 순수 공사 기간만 따지면 4년이 걸렸는데요. 정부가 2009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한 건 공항 시설이 오래되기도 했고 저비용 항공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단체 여행객이 증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런 경우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업비만 2,5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로 33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로 네트워크 트래픽과 품질을 분석하는 스페인 스타트업 기업 G랩스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5G 시대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같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앞으로는 이사회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에 출범한 금융회사 내부 통제 혁신 TF가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라면과 우동을 한 끼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80%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나트륨 평균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은 우동이었고 라면이 그다음, 칼국수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 2,000mg에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국 택시업계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택시업계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규탄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1시간 반 정도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접속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유튜브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사용할 주택사업 브랜드를 더 플래티넘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마이나베이 샌즈호텔, 부산 아난티 코오브 리조트 등 고난도 고급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더 플래티넘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회사 측의 연구법인 분리 주총 강행을 막기 위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산업은행의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9일 예정된 주총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GM 사태는 또 경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예, 법원이 이 주총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회사 측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GM의 주주총회는 그대로 개최됩니다. 한국GM은 이날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그러니까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1대 주주인 한국GM 간의 마찰이 더 심해지겠군요. 네, 우선 이동걸 사는 회장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의지를 보인 만큼 법인 강행을 막으려는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GM 측은 이번 주총을 거쳐 속도감 있게 법인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동걸 회장과 사는이 어떤 견제로 맞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도 이미 법인 신설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상태여서 한국GM 사태는 정상화 선언 6개월도 안 돼 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예, 오늘의 핫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시작 전부터 몸살을 세게 앓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 카풀 서비스 운전자를 모집을 했는데 택시업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내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집회와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상생의 길을 찾을 수가 과연 있을지 좀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카풀 서비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또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구조를 그렇죠.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카풀이라는 것 자체는 기억나시죠? 왜 예전에 출퇴근 시간에 같은 목적지면 같이 이용하자. 그거와 IT 기술 접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에
시간 한정판이다.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버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안 되죠. 예. 네, 근데 출퇴근 시간만 하는 우버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법률적 제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 제한 조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네. 그렇게 좀 돼 있다라는 거죠.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이 돼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바로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시쳇말로 그냥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81조인데 예. 거기 단서 조항을 보면 바로 여기 나오고 나오네요. 있죠. 예. 81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에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을 공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 일종의 그 틈새를 노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그런데 이게 지금 카카오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2016년부터 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장이라는 게 법에 지정이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저 여객 사업법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풀러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모든 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출퇴근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다 출퇴근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서울시가 고발 조치를 취해서 이제 종료됐고요. 예. 럭스라는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는 그 파괴력이 남다르다는 걸 택시업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15일에 이걸 할 사람들 쿠루라고 그러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자회사죠. 카카오에 여기서 이제 이걸 할 쿠루라는 사람들을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내자마자 택시업계가 긴장을 해서 지금 12일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 앞에서 데모를 했고 지금 내일 파업과 광화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 법에 아주 그렇게 구체적인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이해는 가긴 하는데 지금 출퇴근 시간대 그가 좀 애매한 거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그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요. 그러면 정부가 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맞지 않나요?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 9시처럼 그렇죠. 규정하는 노력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택시업계가 받아들이긴 힘든 게요.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그야말로 대목이거든요. 대목이죠. 그때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일상적으로는 택시가 남아돈다. 서울 시내에 7만 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기 쉬운데 출퇴근 시간하고 심야 시간대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24시간 체제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버가 국내에 들어온 것처럼 똑같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중 조정 노력하기가 참 정부로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처럼 또 고용난의 심각한 상황에서 만약에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쪽 시장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또 좀 고용 문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가 그러니까 기존에도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히 크게 무슨 총파업하거나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다가 카카오가 한다니까 총파업까지 얘기를 한 거다. 또 한 가지는 카카오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카카오 택시 서비스 아시죠? 예, 그거 많이들 콜로 이용하셨으니까. 이제 카카오를 콜로 이제 이용하는 건데 사실 많은 택시가 여기 가입을 했고 전체 25만 명의 이제 기사분들 가운데 택시 기사분들 가운데 96%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네. 카카오 택시를 성장시켜 줬는데 지금 와서 카카오가 택시 업계 전체의 밥그릇을 앗아간다 하는 배신감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카풀 서비스도 좋아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여론이라는 걸 좀 들여다봤더니 아무래도 택시 업계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택시 업계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동정론보다는 택시가 평소에 잘했으면 이랬겠냐. 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걸 이용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그 크루 모집에 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택시업계의 반발을 자신들 광고할 기회로 여겨서 글을 많이 올렸어요. 이 가운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반감을 악용한 글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네. 저는 이제 카풀 서비스를 할 운전자인데 무사고에다가 욕도 안 합니다.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잔잔한 판만 틀어놓습니다. 예. 이런 식의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는 이 카풀 서비스 호응하고 심지어는 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24시간 우버 같은 서비스처럼 그러니까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때도 소장님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택시 요금 인상이 사실상 좀 거의 확정이 바로 됐잖아요. 네. 그 뭐 기본 요금 1,000원에 11시부터 할증이 먼저 시작된 1시간 땡겨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사실은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은 택시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출근 시간대라든가 심야 시간대라든가 택시 잡기 여전히 어려운데 요금만 인상하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이냐 뭐 이런 그때 소비자들의 굉장히 반발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주장이나 입장을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택시업계는 뭐 말 한마디 차이긴 한데 밥그릇 싸움이라고 불리길 원치 않고 이제 생존권 투쟁이라고 불리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택시업계가 지금도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평균 한 200벌이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액이 뭐 이런 거니까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앗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 재벌들 골목 상권 앗아갈 때는 그렇게 생 난리인데 이것도 카카오라는 일종의 신생 대기업이 우리 일자리 앗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제 입장이나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예. 두 가지 이제 소비자나 이제 공공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택시업계가 막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예.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물결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잔 물결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후에는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되면. 예. 실제 우버가 목표하는 건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여지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정치자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하듯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누구를 선택하냐, 그렇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인데 소비자는 지금까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반감이 혹은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예. 그래서 만약에 택시업계가 진정으로 이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예.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자정 결의부터 우선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임금 인상도 하고, 그렇죠. 일부 제한적인 시간대, 심야 시간대라든가 이제 출퇴근 시간대 이제 이런 서비스와 경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정 노력도 좀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인터넷 여론의 어떤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사실 택시업계의 또 오랜 또 고질적인 문제가 산악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되는 목소리도 좀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양쪽 입장은 좀 알겠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껏해 한 달에 200벌이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사실은 굉장히 사시기에 빡빡한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업계 전체가 그다지 이렇게 풍성하게 뭐 여유 있게 소득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업계인데. 예. 근데 카카오 같은 이런 대기업이 왜 이 시장에 그것도 전체 24시간도 아니고 카풀이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 얼마 안 돼 보이는 시장에 뛰어들라고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카카오 같은 그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만 시키는 것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고 IT 기술 접목해서 그 모바일에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추가적인 투자나 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어떤 영역이든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도 다 들어가고 싶은 게 이제 욕심일 테고요.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그런 예.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지만 이런 언젠가는. 소비자의 희망이라든가 어떤 기술적 추세에 따라서 24시간 우버 서비스 같은 게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로 반대로 네. 원하고 있는 것이겠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다. 네. 그렇죠. 세상이 또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내일 총파업을 한다고 저희도 내일 이 비즈플러스 이 시간에 이 택시 파업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준비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 전화 연결이 좀 있었는데요. 한국 GM 얘기 좀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원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파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뭐 거의 압도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노조원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 GM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인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는 어쨌든 격렬하게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16일에 반대할까요? 이제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89%가 참여해서 78%의 찬성률을 보였는데요. 파업에 대해서 말이죠.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그 본사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왔던 거죠. 어떤 거냐면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건데 그거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신설 법인 분리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M 한국 사업 가운데서 디자인 센터와 기술 센터가 경쟁력이 꽤 있는데 그렇죠. 본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것만 따로 떼내 가지고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제조 라인 기존의 법인 생산 쪽은 고사되는 것 아니냐. 여기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점차 이제 문을 닫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노조의 주장이라는 노조의 거죠? 주장입니다. 예. 다만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16일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나서 부랴부랴 그 하렘 사장 같은 경우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더군요. 메일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다. 실은 이제 글로벌 GM에서 한국 GM의 위치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소연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GM이 뭐 기회만 있으면 철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노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2대 주주인 이번에 8천억을 이제 반년 전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던 산업은행도 이제 가처분 소송 물론 기각당했습니다만은 제기할 정도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라든가 노동자들의 어떤 그 이런 여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긴 하죠. 보통 이렇게 노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등을 벌일 때는 노사와 그러니까 노조와 회사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노집장의 뭐 이해가 되든가 뭐 회사 입장 이해가 되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약간 혼란스러우셨던 거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잖아요. 근데 물론 뭐 기각됐다고 좀 전에 저희도 전화하기로 했습니다만 산업은행이 반대를 어쨌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고. 그러면 산업은행이 반대할 정도라면은 노조 측의 주장이 뭔가 설득력이 더 있는 게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GM은 왜 이렇게 그러면 의구심을 사는가? 그렇죠. 그것도 되죠. 그 실제로 이 GM이라는 회사는 한국 GM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여기 전략에 따라서 전 세계 어떤 생산 기지라든가 디자인 센터, 기술 센터들이 이제 R&D 센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주 최근에 극적으로 철수한 예들이 있거든요. 호주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GM이 인수했던 홀댐이라는 데를 이제 포기하고 철수했고 그랬죠. 또 유럽에서도 이제 철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있었고요. 독일 오펠사 이건 뭐 저 인수했던 회사인데 그것도 철수했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 GM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사실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본사에서 판단해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현지의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바로 철수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의 비장한 면모를 자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8천억 국민 혈세를 집어넣으면서 경영 정상화 합의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10년간 10년 이상이죠, 정확히는.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꼼수를 부릴래 하는 불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주총회가 이제 19일 날 있습니다. 19일 날 있고 열릴 텐데 여기서도 반대를 할 텐데 10대 7이에요, 지분이.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반대한다고 7에 얘기를 해도 찬성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건 뭐냐면 그때 합의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산업은행에 비토권을 주겠다 하는 거였는데 비토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노를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기술적으로 디자인 센터와 R&D 센터는 전체 자산 가치가 3,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GM 대우 한국 GM의 그 7조가 넘는 가치의 4%밖에 안 되거든요. 비토라는 건 중대한 뭐 경영철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거지 4%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하는 법적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영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낸 산업은행과 이동걸 회장 입장에서는 비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의미를 가질지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참 여기서도 또 이 뿌리 깊은 불신이 또 보여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가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도 사실 뭐 좋은 걸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요즘 유가가 계속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실제 그 부담들이 뭐 기름 드실 때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경제 정말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유가상 한번 저희가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고 하는데 보통 국제 유가 할 때 기준 유가가 되는 거긴 한데요. WTI는 사실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1달러 초반이니까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다음 북해산 브렌트유도 한번 볼까요? 세계 3대 이제 유가 유종 중에 이제 두 번째 브렌트인데 브렌트는 좀 셉니다. 80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조금 이게 80한 4, 5달러까지 갔다 좀 주춤하긴 했는데 8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브렌트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한 80% 수입을 하는 전체 물량의 80% 정도 되는 두바이를 한번 보시죠. 두바이도 브렌트유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84, 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을 해도 현재 80달러를 좀 넘어서 있는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두바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수입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좀 비중이 큰 유종이긴 한데 왜 이렇게 두바이유가 기준 유가인 WTI보다 많이 오를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악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기도 합니다만 일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11월 달에 현재 예정이 돼 있어서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최근 단기적인 이유는 역시 사우디 문제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언론인 한 사람이 조사 중에 사망했는데 그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자꾸 국제적으로 이게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이에 대해서 사우디가 그럴 거면 우리 기름 생산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서면서 이게 지금 국제 유가에 불안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슈 다 우리하고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는 건데다가 이게 쉽게 그렇게 해결될 만한 문제들도 아니다 보니 당분간 두바이유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받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부담, 특히 산업계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전망부터 먼저 여쭤봐도 될까 싶은데요. 이 두바이유, 특히 두바이유의 이 강세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최근에 유가가 조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전망을 봤을 때는 지금 특히 오펙 국가 같은 경우는 생산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만의 여지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즉 비전통 오일들이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2014년에 이제 유류가 많이 가격이 내려갔긴 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제 유가가 높았을 때만큼 그 세액 오일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에너지 관련 부분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간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다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고유가에 따른 그러니까 유가 급등에 따른 이제 부담을 당분간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건데 일단은 좀 두 개를 쪼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기름값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값이 좀 이미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단 기름값이 상승하고요. 기름값이 오르다 보면 소비자 물가도 당연히 더 오를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부담들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인 휘발유나 경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비용 부담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께 이제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용 자체가 이제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또 소비도 줄어들 수 있는 영향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도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물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담도 물론 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받게 될 부담일 텐데 우리처럼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 대부분 다 기름 수입해가지고 그거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일단 부담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업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유가 상승은 일단 국내 경제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 자체가 이제 소비나 투자 이런 것들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시면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원가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생산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산업별로 이제 그 기름을 사용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산업 부분에서 보시면은 뭐 석유 제품이나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운송업 이런 산업들이 이제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산업들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박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이제 명과 암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가가 올랐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한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어두운 쪽 얘기고, 좀 이게 좀 수혜를 입는 그런 뭐 산업 쪽 업종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글쎄요, 일단 그 대부분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물가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생산 비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그런 원가의 부담으로 이제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 유가 상승에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수출하는 그 단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쉬운 설명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유가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 서민들한테 느껴지는 부담들 적지 않다, 부담스럽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은 뭐 고용 지표임이 안 좋고요, 경기 흐름도 좀 나빠지고 있고요. 여기다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제 한국 내에서 금통위가 열려서 기준금리 문제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좀 악재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단국대 김태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교수님,
유가는 하여간 큰 부담인 거죠? 아, 그럼요. 우리는 다 뭐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그러니까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특히 우리 경우는 이제 제조업해가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직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당장에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아마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가계 부담이라는 게 그냥 그렇죠. 그대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유가 얘기를 오늘 이렇게 집중 분석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라는 거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유가 문제만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오히려 맞습니다. 유가는 기존에 있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재들의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좀 보시는 악재 중에서 좀 제일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제가 상승세라 그런다라면 사실 뭐 유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흡수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하락세에 있는 맞습니다. 데다가 예. 다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예. 하락세가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부터 최저임금 이제 쭉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렇죠. 금년도는 사실 굉장히 지금 고임금 체제 때문에 네. 취업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결국 소비가 이제 굉장히 둔화되고 그런데. 예. 그다음 지금 거의 예고된 거나 사실이 다름없는 게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우리가 이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 결국 거의 기준금- 5% 그쪽까지 그럼 갔다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미국과 이제 격차가 큰데 그걸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나가기니까 결국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고임금에다가 예. 고금리에다가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미국한테 지금 뭐 자칫하면 뭐 환율 조작국 문제부터 해가지고 큰일을 지금 당할 수 있으니까 예. 환율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원화값을 높여놨습니다. 일본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원화.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 문제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유가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은 유가 문제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게요. 아까 이야기된 거로 이란의 어떤 제재 문제랑 그런 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똑같은 문제가 북한과 비슷한 게 이제 핵 문제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란 제재를 하면서 이란 수입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가 이게 쉽사리 풀릴 수가 없는 게 이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의 말대로 다시 완전히 입장을 바꾸는 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쉘 석유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 바위에서 예, 캐는 예, 석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경우가 유가가 맞을 때는 이익이 안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얘들이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고유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산업에 있어 가지고는 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석유 채굴 사업 같은 경우는 혜택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고유가 상황을 뭐 예전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좀 그렇지 사업들 않습니다. 압박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없어요. 얘기군요. 그 사이에 아. 지금 미국 경우는 쉘 석유 개발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걔네들 경우는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생산할까 안 할까 그러거든요. 예. 근데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우선 이란이 이제 세계 석유 시장에 공급을 안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국내에 일러가지고 석유 채굴 업자들 경우에서 가지고 채산이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그냥 뭐 이렇게 쉽사리 그뭐 세계 경제를 고려해가지고 이란 제재를 푼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럼 결국은 고유가 부분은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고유가에다가 그렇습니다. 고임금에다 그렇습니다. 고금리에다 네. 이제는 그래서 지금 금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마침 또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네. 뭐 참 제가 좀 질문을 조금 너무 좀 거치게 네.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 금리 혹시 오를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내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한국은행이 그 사이에 입장을 바꾸는 게 그게 이제 금융통화위원들이 있는데요. 예. 그쭉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다수가 그 사이에 한국 경제를 좀 낙관적으로 봤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금리 조정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화 환수하는 부분에 좀 소극적인데 지금 뭐 갑자기 바꾸는 것도 그렇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예. 금리를 그냥 갑자기 예고 없이 올렸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에 있어 가지고 이미 주택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요. 그건 자동으로 올라가 그렇죠. 버리거든요. 예. 그럼 현재 예를 들어 자영업 대출이 지금 우리 한 600조 정도 돼 가지고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자영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뭐
상환이 안 되게 되면요, 네. 결국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진퇴양난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 사실은 한국은행 독립적인 그런 기구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경제 어떤 팀들, 그러니까 기재부든지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가지고는 그렇게는 힘들 거다. 예, 어떻게 본다라면 이거는 충격이 너무 클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은 지금 그런 예고를 하고 예. 한 다음 달 정도나 일단 뭐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올린다? 왜냐하면 그건 지난번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열 총재가 뭐 요즘 금융시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게 이제 신호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지금 올리는 건 내일 올리는 건 너무 빠르고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 금통위가 11월이니까 다음 달 아닙니까? 예, 그 정도 올라갈 거로 봐요. 예, 내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뭔가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조율도 안 돼 있거든요. 예. 아무리 한국은행 독립기구로 한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 팀들과의 어떤 조율이랑이 있어야지 예. 그 고금리 충격을 이겨내지. 아니 아무런 지금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올린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한국은행이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겁니다. 근데 이래저래 어쨌든 뭐 정부에서 뭐 그때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뭐 심지어 이낙연 총리까지 뭐 금리를 네.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푸는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압박이 있었다는 말씀도 좀 저희가 했었고요. 어쨌든 뭐 금리가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 정도에 결국은 오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 좀 전에 설명하셨던 그 자영업자라든가 취약차주들 같은 이렇게 좀 금리에 그렇죠. 예민한 분들이 좀 위험하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예, 되겠군요. 금리 올라가면 이제 사실 우리 한 10년 가까이 좀 저금리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리 부담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만일 경제가 좋고 경기가 좋으면 뭐 상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자영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전혀 이게 정말 매출은 안 오르는데 예. 이게 상한 부담이 커지면 예.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손 들고 그냥 폐업하는 이런 일들이 더 커질 거고 그렇죠. 일단 대부분 그거를 예. 이 담보를 이게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특히 자영업 경우는요 시중은행도 아니고 제2금융권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이게 만일 대량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택 담보했던 부분들이 대출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예.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고금리에다가 고유가에다 이런 뭔가 한 고자 들어가는 것들 고원화에 다 있죠. 뭐 고임금부터 시작이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그럼 자영업자, 네. 가게, 일반 가게, 사실 네. 기업까지 다 어느 경제 주체 하나 뭐 저 빠질 게 없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한꺼번에 네. 가중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좀 뭔가 좀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좀 뭔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저는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안이하게 본다. 뭐 정부가 뭐 그나마 이제 오늘 뭐 유류세를 뭐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사이에 사실 좀 방만하게 지출했거든요. 재정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금이 있으니까 방만하게 지출하는 건데. 그렇죠. 추가 세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유류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뭐 서민들 입장에서 좀 혜택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유류세 말고도요. 지금 아마 우리 일반 이 뭐 국민들 예. 경우에서 가지고 좀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뭔가가 아이가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당 기름값도 내려주는구나. 또 뭐는 내려주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막 세금 많이 거두고 하는 이게 제가 보면 능사가 아니고요. 오히려 민간이 소비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를 키우는데 역점을 댄다. 그렇지 않는다 그런다면 예. 아까 이 하락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락세가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지금 경제 성장을 예. 뭐 내년도에 대략 2% 중반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 2% 중반도 쉽지 않다고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현실로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있죠. 중요한 문제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국민들의 또는 기업들의 심리가 더욱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조금 더 그네들이 원하는 뭔가 대책을 저는 그게 맞춤식으로 굉장히 낼 필요가 중요하다 있다. 생각하는 게요. 결국 이 투자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수익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뭐 미래가 바로 안 보이면 투자 안 투자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란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예. 우리나라 한국의 은행들 해가 7대 은행 해가지고
아니 그 대북 말이지 경제협력 그거 당신들 제재 위반 아니야? 이야기의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를 신중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은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미국이 우리한테 제재 가할 수도 있는 거야? 만일 미국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석탄 수출 때문에 미국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만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야 그거는 니들 제재 대상이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본다라면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그게 경제적으로 가가지고 그 경우는 제가 볼 때 아주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 심리나 경제 심리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순수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인 요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도 그렇죠. 금리 문제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경제 협력 특히 미국과의 어떤 경제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투자 심리를 좀 올려줘야지 기업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는 심리다. 참 챙겨질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마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